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이제는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책을 더 이해하며 읽기 위해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고, 올리는 방법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몇 편의 책을 올리며 아차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써놓은 글은 사실 내가 더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 자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주옥 같은 작가들의 글을 내가 요약이랍시고 엉뚱하게 표현해 놓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며 그 생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단어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점점 책의 내용 전체를 들려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처음의 취지가 바쁜 일상을 사시는 분들께 그나마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이런 책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 필요하신 분은 전체를 다시 읽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요약을 계속하려 합니다. 올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하여 군말과 이것만은 꼭 해봐요는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2부 지은이 채사장. 소제목 세계와 나를 맺어주는 도구. 이야기에 대하여. 필리핀의 남쪽 만다나오 섬에는 만다야족이 산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의 시작은 해와 달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와 달은 영혼에 가까운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슬하에 많은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모든 이가 그러하듯 둘 사이엔 다툼이 있었고 결국 아내인 달이 해에게서 도망쳤다. 부모가 헤어지고 돌보아줄 어머니가 사라지자 아이들은 슬픔 속에서 차례로 죽어갔다. 달은 이를 불쌍히 여겼다. 자녀들이 시체를 모아 잘게 부수고 으깨었다. 그리고 그것을 공중에 흩뿌렸다. 바람은 자녀들의 조각과 안타까움을 싣고 멀리 멀리 퍼져 나갔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물에 떨어져 물고기가 되었고 어떤 것은 땅에 떨어져 뱀과 짐승이 되었으며 다른 것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만다야족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의 탄생의 비밀을 들었을 것이다. 이제 아이들의 귀는 밝아지고 눈은 투명해져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해와 달이 보이고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약속이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묶여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나와 세계를 관계 맺게 하는 도구다. 우리는 날 것 그대로의 세계를 볼 수 없다. 어떤 안경이 되었든 반드시 집어들어야 하고 그 안경의 색깔이 만들어내는 명도와 채도 안에서만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전설은 단순히 아이들의 동화가 아니다. 인류가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해온 안경이었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이 처음인 수많은 존재가 거부감 없이 세계와 처음으로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도구다. 그런 측면에서 전설은 종교, 체제, 이념, 과학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들은 모두 큰 틀에서 이야기이고 어른들을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도구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것들 전체를 이야기라고 묶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것이 있다. 이것들 중에는 분명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세계를 정확히 묘사하는 사실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로 그런 것이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종교인은 종교를, 과학자는 과학을, 특정 체제와 이념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테지만 진정 그것이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지를 나는 확신하기 어렵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와 데이터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내 인생의 소중한 기억들은 나 스스로에 의해 선별되어 마음의 앨범 속에 배열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면의 진실과 뒤섞여 하나의 이야기로 서술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한다. 나는 누구이고 왜 이곳에 왔으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그래서 이야기는 도구다. 그것은 세계와 나를 이어준다. 세계의 거대함은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의존하고 나는 이야기를 통해 모든 것을 허락받는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는 나의 세계의 진실성을 반영할 뿐이다. 그것은 타자의 세계를 재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세계 전체를 기술하는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다. 모든 이야기가 마찬가지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비롯한 종교, 체제, 이념, 과학적 세계관 전체는 세상의 일부를 기술하는 이야기여서 어쩔 수 없이 배제하거나 은폐하는 부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유한한 개인은 무한한 세계를 자기의 내면에 담아낼 수가 있다. 소제목, 언어의 두 가지 방향, 언어에 대하여 1.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언어의 양을 늘리는 방향과 언어의 양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 두 방법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다만 보통은 습관적으로 하나의 방법만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장황하게 부연 설명을 반복해서 나의 영혼까지 탈진시키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반대로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는 나중에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나에게 화를 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향. 양적 증가와 양적 감소는 현실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채 나에게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정교하게 손질되었을 때는 가치 있는 결과물로 귀결된다. 즉, 언어의 양적 증가가 끝에 닿았을 때는 책이 되고 양적 감소가 끝에 닿았을 때는 시가 되는 것이다. 책과 시, 이것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타인의 내면에 정교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신비하고도 독특한 도구이자 매개물이다. 우선 책부터 이야기해보자. 여기 한 명의 저자가 있다.
그는 오랜 시간 자기 내면으로의 침잠과 고독 속에서 감정과 이념의 거대한 덩어리를 키워낸다. 충분한 시간이 흘러 이 덩어리가 안정되고 아름다워지면 그는 혼자만의 향유를 끝내고 타인에게도 이 기쁨을 전달하고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 그는 사유를 키워낸 시간만큼 덩어리를 잘게 쪼개어 보이지 않는 타자를 향해 비좁은 통로로 밀어 넣는다. 그의 사유가 거대할수록 언어의 조각은 흘러 넘치고 책의 부피를 키운다. 책을 읽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답답한 과정이 된다. 독자는 통로에서 쏟아지는 언어를 정성스레 받아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재료를 손실하고 그 제한된 양으로 조각과 조각을 이어붙이며 결국 어디까지가 작가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다음은 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오랜 시간 자기 내면으로의 침잠과 고독 속에서 감정과 이념의 거대한 덩어리를 키워낸 또 다른 이가 있다. 그는 충분한 시간이 흘러 이 덩어리가 안정되고 아름다워졌음을 알게 되자 혼자만의 향유를 끝내고 이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고 한다. 그는 통로를 쓸고 닦아서 깨끗이 한 후에 통로에 적합하고 딱 맞는 크기로 사유를 다듬고 압축하여 보이지 않는 타자를 향해 온전히 그곳으로 굴려보낸다. 그의 사유가 거대할수록 혹은 그가 담아내고자 한 것이 많을수록 언어는 농축되고 무거워져 시의 길이는 짧아지고 깊이는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시를 읽어낸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답답한 과정이 된다. 독자는 통로에서 떨어지는 몇 안 되는 언어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내지만 그 단단함 안으로는 어떻게 발버둥 쳐봐도 들어갈 수가 없다. 결국 독자는 언어의 평면을 배회하며 표면에서 관찰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저자의 사유와 의도를 추측해낸다. 이 시는 이제 저자의 것도 독자의 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지만 그런다 한들 어떠랴. 그렇다고 딱히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마땅히 다른 대안도 없지 않은가. 언어의 불완전성, 언어의 태생적 한계. 어쩌면 이러한 부족함이 자유와 즐거움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언어의 비좁은 통로는 열린 창이 된다. 저자와 독자는 그곳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각자 깊게 생각하며 비로소 작품의 의미를 함께 부여한다. 소제목, 시를 쓴다는 것, 언어에 대하여 2. 단어와 문장이 그 자체로 어떤 힘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했던 건 고등학생 무렵이었다. 문학소년, 문학소녀가 또래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시나 소설을 쓰는 것이 자랑처럼 말해지던 시기였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하지 않나. 친구들을 따라 나도 센티멘탈한 감성에 취해 시를 끄적거렸다. 유행은 지나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줄었지만 나의 작업은 고교 시절 내내 이어졌다. 나는 점차 교실의 시 쓰는 장인이 되어갔다. 구어와 문어의 차이도 알아갔다. 단어와 문장은 신비했다. 흰색의 텅 빈 연습장 위에 하나의 문장이 발화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언어에 사로잡히고 의식은 그 언어를 향해 구부러지며
결국 그 언어가 내 안에서 몸뚱이를 가진 존재자로 스스로 일어선다. 나는 언어가 그 자체로 모종의 힘을 내포하는 까닭에 많이 말하거나 힘주어 말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말과 글은 간결해도 충분하다. 꾸미거나 덧붙일 필요가 없다. 수식어를 걷어내고 정갈하게 정돈된 언어를 정확히 구사한다면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언어는 타인의 가슴에 강렬하게 박힌다. 어렴풋이 드러나는 언어의 비밀을 더듬게 된 후 나의 글은 달라졌다. 그때부터 불필요한 언어를 걷어내었다.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어떤 단어도 빼거나 옮길 수 없는 마지막 상태에 이른다. 나는 이러한 끝을 글의 본질, 글의 영혼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글의 영혼이 동시를 닮았다고 느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예민한 살갗으로 민감하게 언어를 대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는 언어가 가진 그 자체의 힘이 뚜렷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는 글의 영혼만으로 충분하다. 나도 당신도 이제는 잊었지만 그렇게 시는 우리가 처음으로 세계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준 좁고도 깨끗한 통로였다. 이 통로를 지키던 언어의 영혼을 당신이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란다. 소제목, 책을 읽는다는 것, 언어에 대하여 3. 책은 시와는 전혀 다르다. 언어의 섬세한 아이들일수록 시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유리한 것과는 달리 책 안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나이와 연륜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책을 읽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어를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책을 펴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글을 깨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체험이 필요하다. 우리는 책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우리가 앞서 체험한 경험이 책을 통해 정리되고 이해될 뿐이다. 부모, 학교, 사회의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라는 친절한 강요 속에서 고전을 접한 아이들은 단어를 따라가며 대강의 주거리만을 꾸역꾸역 이해한다. 이렇게 힘들게 고전을 접함으로써 생긴 선입견은 아이들 인생 전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이 된다. 고전은 대단한 것이다. 누군가 그것을 쉽게 읽었다면 그것은 잘못 읽은 것이다. 고전은 어렵게 읽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오래된 고전들을 읽어보라. 만약 용기를 내어 빼어든 몇 권의 고전이 생각보다 읽히지 않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 책이 대단한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책이 당신의 체험보다 앞서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운이다. 당신이 충분히 나이 들었다는 것은 30을 넘기고 40을 넘기고 노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의 부조리와 대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이별하고 삶의 누추함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남겨온 보석 같은 고전들을 읽을 준비가 끝났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책은 불안을 잠재운다. 세상 사는 일에 치이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책 읽을 겨를이 없다며 핑계댈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몇 권을 골라보자.
그리고 안 읽히는 책은 쉽게 지나쳐 보내고 힘들이지 않고 읽히는 책을 힘들이지 않고 읽어보자.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의 불안은 점차 가라앉고 머릿속의 안개는 조금씩 걷히게 될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당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체험들의 엉킨 실타래가 풀리며 언어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책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아니라 당신이 책을 펼쳐야 한다. 소제목, 타인의 말, 언어에 대하여 4. 바다로 가려는 청년이 있었다. 무성한 소문과 불확실한 안내를 따라 이름 없는 마을에 도착한 그는 바다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청년의 얼굴에 기쁨이 어렸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그 옆을 지나던 소몰이꾼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혜롭게 충고해 주었다. 어린애의 말을 믿고 수고로움을 감수하려 하는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을.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소몰이꾼에게 간청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을 알려주십시오. 소몰이꾼은 그를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공한 장사꾼에게 데려다 주었다. 궁궐 같은 집안으로 들어서자 청년은 마음을 빼앗겼다. 장사꾼이 왜 바다가 보고 싶으냐고 물었다. 청년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다만 바다가 보고 싶었을 뿐이다. 우물쭈물하는 청년을 보고 장사꾼이 입을 열었다. 사람에게는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특별히 바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 청년은 장사꾼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결국 청년이 성공한 장사꾼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장사꾼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청년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바다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항상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미디어는 항상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초조해졌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만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해야 하는 일을 겨우 수습해가는 작고 평범한 사람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안타까운 분노 속에서 그 시작을 떠올려 보려 애썼고 기억을 더듬어갔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다만 웃을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었는지 친구들의 말과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 어른들은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대신 그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행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 이야기의 실망스러운 결론이 다시 쓰여야만 한다고 강하게 느꼈다. 바다로 가고자 하는 청년이 무성한 소문과 불확실한 안내를 따라 이름 없는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바다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청년의 얼굴에
기쁨이 어렸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그 옆을 지나던 중년의 소몰이꾼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혜롭게 충고해 주었다. 어린애의 말을 믿고 수고로움을 감수하려 하는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을.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소몰이꾼의 충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몰이꾼에게 청하지 않았다. 대신 청년은 아이에게 부탁했다.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길, 성공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로 안내해 다오. 소제목 내면의 말, 언어에 대하여 5.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고독하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자기 안으로 침잠해 가며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그들이 내면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깊은 사유와 기도와 명상과 침묵 안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자들. 아무것도 있을 리 없는 그곳에서 그는 도대체 무엇과 관계 맺으며 누구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계의 끝까지 걸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묻는다. 말하라, 최후의 나여. 나의 모든 인생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혜로워진 입으로 대답하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 지혜로운 입이 열린다. 늙고 초라한 노년의 내가 현재의 젊은 나에게 답한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지금의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슬픔과 후회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하찮다고 느끼는 것들이다. 하찮은 이들, 가족, 친구, 나를 사랑해주던 이들. 나는 그때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왜 그때는 세상이 그렇게도 거대해 보였는지.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지 못했고 그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지 못했다. 행운처럼 주어진 맑은 계절에 함께 걷지 못했고 흐려지는 날이면 함께 울지 못했다. 나는 이제야 이렇게 생각한다.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잠시나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답던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에 기댈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언어가 떠돈다. 너무나 많은 말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을 쫓아보라며 나를 흔든다. 하지만 눈을 감아 세상의 화려함을 차단하고 귀를 닫아 세상의 들뜸을 가라앉히면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세상의 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들려온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죽음 가까이에 도달한 먼 미래의 나의 목소리에, 최후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의 목소리에,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어진 인생 전체를 충분히 경험하고 마지막에 이르러 비로소 지혜로워진 입으로 지금 젊음에 휘둘리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소제목 꿈이 삶을 가르친다. 꿈에 대하여. 나에게 큰 영향을 준 꿈을 들려줄까 한다. 그것은 러시아를 여행하는 꿈이었다.
거리에는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었고 아무도 밟지 않은 상태였다. 러시아 양식의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위로 너무나도 선명한 하늘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화창한 날이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눈에 덮인 거리를 걸었다. 날이 춥다고 생각했을 무렵 한 남성을 만났다. 그는 친절하게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나는 내가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걱정했다. 안락한 다락방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녹였다. 포근했다. 손잡이가 달린 냄비를 들고 집의 주인이 나타났다. 그가 건넨 냄비 속에는 삶은 달걀과 야채를 함께 구운 따뜻한 음식이 담겨 있었다. 그의 친절에 내가 몹시 고마워하고 있음을 전하지 못해서 나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렇게 따뜻함과 안락함과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었다. 꿈에서 깨고도 심장 근처에 남은 아련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내 슬퍼졌다. 그래서 꿈이었다니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눈이 내린 러시아의 거리도 화창한 하늘도 흰색의 계단도 담요도 음식도 그의 친절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때의 강렬한 체험과 허망함의 감정은 며칠을 두고 지속되었다. 그리고 점차 감정의 농도가 옅어졌을 무렵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두 세계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꿈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세계는 동일한 것일지 모른다. 꿈속에서 마음 썼던 감정들이 꿈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현실에서 집착하던 감정들은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허망한 것일까? 이렇게 마음쓰고 있는 현실도 끝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근원적인 진실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기에 말이다. 허망함은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이다. 꿈은 매일 우리를 가르친다. 아무것도 없음을, 실체도 기반도 남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곳과는 다른 곳에서 꿈은 또다시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허구의 세계 속에서 휘둘리고 마음 쓰는 가운데 이곳에서의 허망함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테니 말이다. 이것만은 꼭 해봐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가끔 일어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투명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상상이 되곤 합니다. 그럴 때면 그 원을 아무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들어가려 했던 나의 무모했던 과거가 생각납니다. 그 세계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나의 세계와 같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휘저었던 행동도 떠오릅니다. 그에 반해서 나의 원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고 세계에 밀어놓고 있었던 나의 원한은 오히려 나의 방만으로 황폐해졌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눈 감으면 없어질 나의 우주를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내면 끝의 그 무엇과 교감을 하는 시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의식 가장 아래의 또 다른 나와 만나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내가 되기를 희망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에 여러분을 만날 준비 하나를 끝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